I can say fuck you to the Giants. I can say fuck you to my teammates and be like, you want me to show you my worth? You want to show you how valuable I am to the team? I won't show up. I won't play it down. And that's a play I can use. Anybody knows me knows that's not something I want to do. But like it's something that crossed my mind. It's like I never thought I would ever do that. But like now I'm in a point where it's like, Jesus, like I might have to take it to this level. 뉴욕 제츠의 소식이 연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먼저 디펜시브 태클인 퀸앤 윌리엄스가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인데요. 총 4년간 96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계약입니다. 뉴욕 제츠가 이번 오프 시즌에 에런 로저스를 영입했었고 결국 이번 시즌 올인을 한다는 그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 연장 계약은 저는 시간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금액을 원했든지 뉴욕 제츠는 분명히 올 시즌 우승을 위해서 맞춰줬을 것이고 또 퀸앤 윌리엄스는 작년 시즌 이 뉴욕 제츠의 선수 중 소스 가드너와 함께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계약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츠는 또 한 번 하드 녹스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제 촬영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제츠의 합류는 어쩌면 예상되기는 했었죠. 지난 2년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던 팀들만이 참가가 가능한 하드녹스에서 제츠는 에런 로저스와 합류와 함께 엄청난 하이프를 가지고 있는 팀인데요. 에런 로저스가 뉴욕 제츠에 합류한 후부터 그리고 그 에런 로저스가 오기 전부터 뉴욕 제츠는 우리는 이미 슈퍼볼에 진출했다. 뉴욕의 미디어가 또 한 번에 제 개인적으로는 잔혹사를 남기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나도 벌써부터 설레발을 떨고 있어요. 하드녹스까지 출연을 한다면 또 관심을 더 받을 테고 이러면 너무 사공이 많은 배가 될 것 같아요. 훌륭한 선수들이 있고 좋은 전력을 갖춘 팀인 것은 맞지만 이 설레발 저는 또 다른 징크스처럼 다가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걱정이 드네요. 네. 말이 정말 많았던 디안드레 홉킨스가 테네시 타이탄스와 2년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홉킨스는 같이 뛰고 싶은 쿼터백 5명을 공개 지명하기도 하고 우승권 팀에 가고 싶어 한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테네시로 향했습니다. 물론 테네시도 좋은 팀인 것은 맞지만 쿼터백이 테너힐이고 우승권으로는 조금 모자란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냉혹합니다. 일단 돈을 원하든지 우승을 원하든지 선수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결국 돈을 선택한 디안드레 홈킨스이지 않나 싶은데 일단 테네시 타이탄스는 2년 전 훌리오 존스 트레이드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이름값이 있는 베테랑 리시버 영입. 그러나 훌리오 존스는 실패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이 비슷한 타입의 계약을 2년 전에 실패 때문에 좀 꺼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테네시 타이탄스는 다시 한번 모험을 거는데 선택을 했고 타이탄스가 계속해서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결국 본인들의 넘버원 리시버였던 AJ 브라운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트레이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픽을 통해서 결국 트레일런 버크스라는 좋은 젊은 리시버를 뽑긴 했죠. 하지만 이 AJ 브라운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돈을 통해서 리시버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 좀 아이러니합니다. 미네소타 바이킹스 같은 경우는 이 스테판 딕스라는 넘버원 리시버를 내보내고 물론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새로운 리그 최고의 리시버를 뽑는 데 성공을 했지만 테네시 타이탄스는 아직까지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물론 트레일런 버크스가 잘 성장할지도 모르지만 결국 드래프트 픽이라는 것은 우리 팀이 그 선수를 잘 뽑을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테네시 타이탄스와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대비되는 예를 통해서 또 한 번 알려주지 않았나 싶네요. 네, 다음은 태그를 받은 러닝백 전부 연장 계약에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인데요.
세쿠안 바클리, 토니 폴란드, 조시 제이콥스 전원 계약을 받지 못했고 런닝백들은 모두 자기 개인 SNS를 통해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NFL 역사는 런닝백과 함께 해왔고 이들의 활약은 팀에게 있어서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이 과연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일단 런닝백 포지션 가치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패싱 리그에서 줄어드는 역할, 그리고 뭐 대체 가능하다라는 포지션적인 인식적인 문제, 그리고 뭐 부상이 많아서 수명이 짧다 등 런닝백은 지속적으로 포지션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뭐 그 속에서도 뭐 알빈 카마라나 크리스찬 맥카프리나 데릭 헨리, 뭐 브렛 첩처럼, 뭐 닉 첩처럼 대체할 수가 없고 그 팀 오펜스에, 그리고 그 팀 컬처 자체의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은 합당한 가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단순히 런닝백이 아닌 이 오펜스의 웨폰으로서 높은 가치가 있다면 장기 계약을 충분히 줘도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번 드래프트 1라운더 비잔 로빈슨과 자미르 깁스도 있었죠. 네, 이 선수들은 단순 러싱이 아닌 이 패싱에서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1라운더에서도 충분히 뽑힌다라는 것을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조시 제이콥스, 세쿠안 바클리 모두 확실한 이 패싱 타겟으로서 출중하냐라는 의문을 아직까지 해소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부상 이력 때문에 분명 팀의 입장에서는 꺼림칙한 것은 사실이에요. 뭐 토니 폴라드의 경우도 이즈키엘 엘리엇과 스냅을 나눠 가지면서 그 폭발력을 보여준 것이고, 이 벨카우 런닝백이 아닌 런닝백에게 많은 돈을 주기엔 이 카우보이스의 입장에선 이즈키엘 엘리엇의 선례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잣대가 문제는 런닝백들에게 유독 심한 게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리시버들은 1년만 잘해도 많은 돈을 받아요. 그게 뭐 그 사람이 부상 이력이 있든 뭐 그 사람이 뭐 블락킹을 못하든 상관없이 리시버들은 돈잔치예요 맨날. 그런데 런닝백들은 부상도 없어야 되고 또 너무 많이 뛰어도 안 되고 또 뭐 패싱 블락 못하면 안 되고 또 리시빙도 잘해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 되고 엄격한 상황이에요. 레이더스를 보면 자코비 마이어스 이 선수, 그리고 뭐 헌터 램프로우 이 리시버들, 그들과 조시 제이콥스의 가치를 고른다면 작년 레이더스의 경기를 본 사람들은 모두 이 조시 제이콥스의 활약이 뛰어났고 선수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이콥스에게 돈을 주기는 막상 꺼려하고 있다. 이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 싶네요. 네, 결국엔 계약을 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몇 년 전 스틸러스의 런닝백이었던 레비안 벨처럼 홀드아웃을 지속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서 세쿠안 바클리가 뭐 뉴욕 자이언츠 구단에게 뭐 fuck 이 엿을 날리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죠. 뭐 홀드아웃을 한다고는 하는데 레비안 벨의 설레는 결국 홀드아웃은 실패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설레가 되었어요. 지금 당장 돈을 잃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보장 없이 홀드아웃을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현재 이 개런티 금액 때문에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시즌 전까지 좀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사실 돈을 많이 받게 된 포지션이 있고 또 못 받게 되는 포지션이 있고 불합리하지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리그는 어떻게 방향성을 갖추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런닝백의 연봉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없다고 봐요. 뭐 다 같이 뭐 파업을 하고, 왜냐면 뭐 디펜시브 태클들 현재 대박 계약을 매주 터트리고 있고, 뭐 리시버들 매년 엄청난 계약을 터트리고 있고, 런닝백들만 빼고는 다 지금 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모두가 사실 파업에 참가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시장의 원리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현재 이 프랜차이즈 태그 제도를 손보지 않을까 싶어요. 프랜차이즈 태그의 의의는 결국 팀들에게 있어서 그 해당 선수와의 협상에 있어서 여유를 만들어내고 결국 끝까지 합의를 도달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팀들은 현재 이 프랜차이즈 태그를 통해서 선수를 볼모로 잡고 있어요. 태그를 일단 걸면은 그 선수가 다른 팀들과 협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케이, 협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본인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장기 계약을 주기 싫어하고, 그리고 선수들은 오케이, 이제 태그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FA로 나간다. 이미 FA 오프 시즌은 끝이 나 있어요. 이미 7월달, 6월달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결국 프랜차이즈 태그를 걸었다가 연장 계약에 뭐 실패한다면 뭐 그 구단에게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선수에게 뭐 무언가를 준다든지, 이러한 룰 변화가 태그를 중점적으로 좀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스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도 유행하는 스킴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올 시즌은 어떤 팀들의 스킴이 유행을 펼칠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보통 우리는 이 스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어떤 것이 유행이냐를 먼저 체크했었어요. 직전해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팀들의 비결이 무엇이냐, 지금 리그에 통하고 있는, 유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연구하고 따라하는 것. 그것이 뭐 NFL이든 뭐 컬리지든 하이스쿨이든 관계없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모방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는 모든 팀들이 해야 할 행위로 인식되었잖아요. 단순히 타 팀에서 모방하는 것을 떠나 하나의 스킴으로 그 팀이 성공을 하면 그 팀의 코치들은 다른 팀의 뭐 코치, 감독 자리로 스카웃이 되고 결국 그 팀의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불러오는 것으로서 이 스킴의 유행은 자연스럽게 퍼져 나갔어요. 뭐 템파 2, 시애틀 3, 뭐 션 맥베이, 빅 판지오 감독, 분명하게 매년 뭐 매 흐름마다 유행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했었고 지금도 그 유행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작년엔 오펜스에선 쿼터백 런옵션 게임의 유행, 그리고 디펜스에선 투아이 커버리지의 유행을 예측을 했었는데요. 젤런 헐츠, 저스틴 필즈가 분명히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디펜스에서도 수많은 팀들이 판지우의 스킴을 따라했었고요. 물론 크게 보면 유행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작년 시즌은 여느 때보다 리그가 더욱더 다양해지고 각 팀들의 색깔이 돋보였던 시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뭐 같은 이 빅 판지오 감독의 스킴을 따르더라도 바이킹스의 에드 도나텔 뭐 DC는 소프트하고 뭐 블리치를 안 한다고 너무 많이 욕을 먹었고, 브랜든 스테일리 이 LA 차저스의 감독은 오히려 반대로 시즌 후반에 들어서 맨 커버리지의 활용을 굉장히 늘리면서 같은 스킴 속에서도 상반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오펜스도 마찬가지고요. 쿼터백 런 오션 게임, 뭐 쿼터백이 달리는 건 똑같지만 퍼스넬의 구성, 뭐 스플릿의 활용, 그리고 뭐 RPO 옵션의 유무 등 모두가 똑같이 한 뭐 스킨만을 펼치지는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뿌리는 같지만 뻗어내는 꽃은 달라진다라는 의미 같은데요. 그렇다면 큰 흐름으로서 올해도 이어질 만한 유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오펜스를 생각한다면 팀들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유행이라는 것은 결국 드래프트에서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2023년 드래프트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타이트 엔드들의 러쉬였어요. 물론 재능 있는 타이트 엔드들이 많이 참가했다라는 점이 큰 몫을 했지만 결국 타이트 엔드들을 원하는 팀들이 늘어났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버팔로의 달튼 킨케이드, 디트로이트의 샘 라포타, 베가스의 메이어, 그 뒤로 그린베이, 댈러스 등 굉장히 많은 타이트 엔드들이 데이 2까지 뽑혔었는데요. 네, 일단 타이트 엔드들을 뭐 더 많이 활용하면서 이들을 패싱 게임 그리고 러싱 게임에서 활용하자라는 팀들의 기조는 결국 슈퍼볼 진출팀인 캔자스 시티 칩스, 필라델피아 이글스에게서 많은 교훈을 얻지 않았나 싶어요. 리시버가 강한 뭐 신시내티 벵갈스 같은 팀이다. 그럼 뭐 타이트 엔드가 필요 없어요, 사실. 하지만 상대 디펜스가 투 하이셜 커버리지의 비중을 높이면서 또 뭐 프런트는 뭐 페니 프런트, 뭐 타이트 프런트처럼 박스를 가볍게 비우는 팀들이 늘어가면서 이에 따라 세이프티와 슬롯 코너백들의 런 디펜스의 역할이 까다롭게 펼쳐지고 중요해졌을 때 오펜스의 입장에서 이를 카운터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결국 매치업상의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타이트 엔드들에게 있지 않나 싶어요. 런 디펜스의 어려운 뎁스와 그리고 뭐 수싸움에서 타이트 엔드를 통한 러싱 어택에서의 우위, 그리고 패싱에서도 활약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팀들은 더욱더 타이트 엔드를 원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전에 션 맥베이 감독이 램스에서 11 퍼스넬을 활용하며 리그를 유행시켰던 것과는 다르게 12 퍼스넬 그리고 21 퍼스넬을 활용하는 팀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네요. 네, 일단 단순히 타이트엔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뛰어난 런닝백들을 가진 팀, 뭐 패커스나 카우보이스가 보여주었던 투애니언 퍼스널을 통한 오펜스, 이 각 런닝백들을 모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버티컬 스렛으로 그리고 뭐 풀백 역할을 보여주면서 디펜스 입장에서 대처하기 까다롭게 만들었던 모습들이 작년 시즌 분명히 이어졌어요. 타이트엔드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칩스와 이글스 두 슈퍼볼 팀이 유행을 선도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일단 모두 아시다시피 슈퍼볼 우승팀인 칩스는 타이리 킬이라는 넘버원 리시버를 1년차 시즌을 시작해야만 됐어요. 러싱에 집중한다. 그에 따라서 뭐 딩크 앤 덩크 전략을 가져갈 것이다. 예측이 많았는데 결국 작년 시즌 칩스의 오펜스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바로 이 12 퍼스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고의 타이트엔드를 가졌던 이 트래비스 켈시를 가진 칩스, 이 헤비 퍼스널 상황에서 상대 디펜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략이 굉장히 쉬워요. 이 팀은 만약 상대가 무겁게 라인베커를 꺼내 든다 그러면 트래비스 켈시에게 있어서 이것은 손쉬운 매치업이죠. 이 패싱 상황에서의 손쉬운 매치업. 만약 디펜시브 백, 뭐 다임 패키지, 뭐 니켈 패키지를 계속 고집한다 그러면 칩스는 그냥 러싱을 선택하면 되고요. 이처럼 칩스는 요리조리 뭐 다양한 이 포메이션 그리고 트래비스 켈시를 활용한 이 레버리지 그리고 미스매치업 유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꿰냈고 뭐 넘버 2 타이트엔드인 노아 그레이라는 타이트엔드는 숨은 공로자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에는 달랐어요. 이들은 타이트엔드를 통한 헤비 퍼슨을 사용하면서 슈퍼 스프레드 오펜스를 선보였다고 작년에 개인적으로 눈여겨봤습니다. 타이트엔드들과 스프레드 오펜스는 좀 이상한 조합 같은데요. 일단 2x2 이 타이트엔드와 리시버들이 이 필드 양 끝단에 위치한다면 디펜스 입장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스크린이에요. 양쪽 모두 이 스크린에 대한 옵션이 가능하면서 이 리시버와 타이트엔드가 나란히 붙어있는 이 스택 포메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매치업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맨 커버리지, 우리가 존 커버리지를 꺼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스택 포메이션에 따라 뭐 인앤아웃 전략을 펼쳐야 될지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런데 이글스는 러싱 쿼터백이라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었죠. 젤런 헐츠. 결국 이 세이프티를 비롯한 라인베커가 양쪽 끝에 있는 스크린에 대한 부담을 가짐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 젤런 헐츠를 활용한 쿼터백 드로우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담을 느껴야 했기 때문에 이글스는 이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네, 똑같은 타이트엔드 활용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1라운드 타이트엔드를 뽑은 빌스와 많은 타이트엔드를 뽑은 패커스는 어떤 오펜스가 펼쳐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타이트엔드라는 포지션은 발달 시간이 많이 필요한 포지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뭐 즉시 전력감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이들이 오펜스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은 뭐 당장 올해 뭐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빌스의 경우에는 분명 무언가 원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빌스는 뭐 스테판 딕스, 뭐 게이브 데이비스, 이 민첩하고 스피디한 리시버들이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이들은 계속해서 레드존 상황에서의 피지컬한 경합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이 리시버가 분명히 부족했어요. 타이트엔드라는 포지션을 여기에 적용한다는 뜻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도슨 녹스라는 타이트엔드 자체도 이 블락킹 타이트엔드가 아닌 리시빙 타이트엔드로서 활약을 하는 선수였고 물론 이 달튼 킹케이드가 완성형이라고 현재 평가를 받지만 블락킹이 아닌 리시빙 그런 스킬의 완성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결국 타이트엔드를 통한 런게임의 강화 이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닌 레드존이나 또 다른 패싱 게임 상황에서의 그러한 타이트엔드의 활용이 빌스는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디펜스에서의 유행은 어땠나요? 예상대로 투아이 커버리지가 핵심이었을까요?
투 하이 커버리지는 일단 계속해서 리그를 휩쓸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뭐 시애틀의 피트 캐롤 감독도 결국 뭐 스킴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 빌 벨리책 감독의 뉴잉글랜드까지 높은 비율로 투 하이 커버리지를 사용을 했어요. 아마 올해도 이 디펜스의 유행은 동일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작년 시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올해는 그러면 어떤 스킴이 유행을 할까요? 작년에 이어서 올 시즌도 비슷할지 아니면 또 한 번 리그를 휩쓸 만한 스킴과 코칭 트리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리그는 너무나도 다양한 오펜스, 뭐 디펜스 스킴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비슷하다, 결이 같다, 그래도 속은 굉장히 다른 경우가 현재 많고, 아마 예를 들자면 현재 가장 유망한 오펜스의 천재들을 한번 들고 싶어요. 카일 셰너한, 션 맥베이, 마이크 맥다니엘스, 맷 라플루어, 친구이자 경쟁자인 이들이 생각나는데요. 일단 이들은 크게 보면은 뭐 와이드 존, 플레이 액션, 뭐 워싱턴 레드스킨스 시절에 모두 같이 이 마이크 셰나한 감독 밑에서 코칭 생활을 이어갔으면서 이 스킴을 모두 공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내 친구이자 감독인 이 감독들은 결국 같은 스킴을 공유하지만 사용 방법은 전부 달라요. 카일 셰나한의 경우에는 뭐 2NE1 퍼스널을 기반으로 해서 헤비 퍼스널과 모션 그리고 시프트를 통한 런 게임에 집중을 하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플레이 액션의 오펜스를 두고 있으며, 이는 더욱 발전하면서 현재는 각종 스크린 게임 등 선수들에게 공을 운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현재 최고의 선수들에게 쉽게 공을 건네주며 그들의 힘을 통해서 전진하는 것, 현재 카일 셰나한 감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오펜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맥베이의 경우엔 11 퍼스넬로도 유명했었죠. 언더센터, 타이프 스플릿, 거기에 토드 걸리라는 런닝백과 함께 완벽히 셰너한과는 다른 오펜스를 펼쳤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당시 가장 큰 문제였던 이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과 함께 슈퍼볼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션 맥베이만의 퍼스널, 그리고 이를 통한 빠른 템포, 각종 모션을 통한 디펜스의 억제 능력, 이 스킴을 통해 슈퍼볼에도 진출했지만 결국 슈퍼볼에서 이 빌 벨리책 감독에게 통한의 패배를 당한 후 매튜 스태포드라는 쿼터백을 새롭게 영입하게 되었죠. 그가 이 스태포드를 통해 이룩한 것은 극단적인 MT 포메이션 오펜스였어요. 당신의 쿼터백이 제러드 거프가 아니라 이 매튜 스태포드처럼 두려움 없이 터프하고 각종 오디블과 뭐 시그널을 통해서 오펜스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선수라면, 그리고 슬락과 아웃사이드를 오가면서 슈퍼스타의 존재감을 표출해낼 수 있는 리시버를 가졌다면 이 MT 포메이션 오펜스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램스는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고요. 네, 에런 로저스와 함께 두 번의 MVP 시즌을 만들어낸 라플루어 감독은 어떤가요? 일단 맨 라플라 감독도 현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임하자마자 MVP 쿼터백과 MVP 리시버를 가졌던 이 라플라 감독은 원맨 캐리 오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어떠한 공이든 완벽히 던질 수 있는 쿼터백이 있고 어떠한 공이든 완벽히 잡을 수 있는 리시버가 있다면 사실 마다할 감독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디반테 아담스를 어떻게 해서든 아이솔레이션, 고립시키고 편안하게 릴리즈를 하게 만들고 또 활약할 수 있는 요소를 뭐 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라플라 감독은 만들어냈고, 그 결과 어마어마한 시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에런 로저스의 뭐 오프 스크립트 플레이 능력을 통해서 이 라플라 감독은 세컨드 페이지 상황에서의 플레이들에 대한 디테일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포함시켰고요. 그 결과 에런 로저스는 두 번의 MVP 시즌을 만들어낸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MVP는 결국엔 팀을 떠나버렸잖아요. 올해 조던 러브와 함께하는 패커스는 과연 어떨까요? 리시버를 1라운드에서 또 뽑지 않아서 욕을 먹기도 했는데 과연 이들의 오펜스가 제대로 굴러갈까요? MVP 쿼터백과 리시버가 없다. 결국 오펜스는 더욱더 스킴에 의존적이게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조던 러브가 아직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스킴 의존적인 오펜스가 되겠고, 더욱 런닝백 기반의 오펜스가 펼쳐질 것 같아요. 마침 패커스 오펜스에서 최고의 선수 두 명은 바로 런닝백이고요.
거기에 뭐 이번에 타이트엔드들을 드래프트해서 뽑았다는 의미는 뭐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소포머 시즌에 접어드는 이 크리스찬 왓슨, 이들의 리시버입니다. 맷 라플라 감독은 분명히 이 히어로 볼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디반테 아담스에게 공을 건네주고 이 편안한 길을 항상 뚫어주었던 것처럼 크리스찬 왓슨이 만약 이 작년 시즌에 이 포텐을 터뜨렸던 경기들을 모두 보면은 이 맷 라플라 감독의 설계가 굉장히 빛이 났어요. 크리스찬 왓슨의 성장 그리고 이를 잘 받쳐줄 수 있는 감독이 있기 때문에 패커스는 어쩌면 이 리시버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그리 우리는 급하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이애미 돌핀스는 어떨까요? 분명 타이릭 힐과 젤런 와들의 활약은 뛰어나지만 투아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투아의 부상에 대한 위험, 그리고 투아의 경기력의 레벨, 어떤 평가를 하고 있으신가요? 일단 이 마이크 맥다니엘스 감독의 돌핀스는 이 맥다니엘 감독이 잘하는 것과 이 쿼터백인 투아가 잘하는 것이 잘 결합된 오펜스예요. 맥다니엘이 잘하는 것은 결국 런게임 디자인이에요. 각종 모션과 시프트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잘 조작하는 디자이너였고 나이너스에서 이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투아와 이 돌핀스의 오펜스는 언더센터 오펜스가 아닌 샷건 오펜스였고 이 투아라는 쿼터백은 컬리지에서 최고의 샷건 그리고 RPO 쿼터백이었어요. 맥다니엘은 이를 적절하게 섞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이드존, 모션 오펜스를 고집하면서도 본인들의 원투펀치 리시버들에게 충분한 패싱의 기회를 열어주며 투아에게 있어선 그가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RPO 스킴을 붙여주었고 말이죠. 본인만의 리듬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투아는 컬리지 최고의 쿼터백이었고 그 모습을 마이애미에서도 이어가려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 투아에게 있어서 무언가 확실한 믿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좋은 시스템 하에서 좋은 쿼터백인 것은 사실이지만 MVP? 뭐 이 정도의 레벨의 선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상 문제, 왜 마이애미 돌핀스가 계속해서 뭐 에런 로저스, 톰 브래디 이런 선수들과 루머가 나왔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워싱턴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새롭게 떠오르는 플레이 콜러 하에서 기대되는 팀들이 있을까요? 에런 로저스가 합류한 뉴욕 제츠는 어떨까요? 과연 이들이 꿈꿔왔던 슈퍼스타 영입과 함께 리그 수준급의 오펜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뉴욕 제츠는 에런 로저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어요. 두 번의 MVP 시즌을 함께 해서 뭐 보냈던 이 나다니엘 해켓 코치가 현재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고 또 뭐 리시버, 런닝백 모두 뛰어난 선수들, 뭐 친한 친구들 다 데려왔어요. 그런데 스킴적인 부분은 분명히 현재 예측이 어렵습니다. 작년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는 분명히 부진을 경험했어요. 에런 로저스는 분명히 부진했어요. 이들의 오펜스는 별로였고 결국 디비전 우승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에런 로저스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오펜스가 더욱더 뭐 심플해져야 된다, 쉬워져야 한다. 맷 라플라 감독의 오펜스는 본인을 두 번의 MVP로 만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깠습니다. 라플라 감독의 오펜스를. 결국 패커스 타입의 오펜스를 그대로 뉴욕에 불러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에런 로저스가 원하는 그러한 요소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고 이 로저스에게 더욱 자치권이 생기면서 그가 싫어하는 이 모션을 과연 줄일까는 모르겠는데 줄이면서 오디블과 그리고 템포 기반의 오펜스가 더욱더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네, 패츠의 오펜스는 어떤가요? 작년 패츠 프랜차이즈에서 목격하기 힘들었을 정도로 코칭 실패가 오펜스에서 있었잖아요. 패트리샤 선임은 명백한 실패였고 맥 존스 또한 너무 많은 부진을 경험했었고요. 그 결과 이들은 확실한 코치이자 패치 컬처를 아는 빌 오브라이언을 데려왔는데요. 빌 오브라이언이 또 한 번 NFL 커리어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맥 존스의 커리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직 이 빌 오브라이언과 맥 존스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빌 오브라이언은
닉 세이반 감독의 부름을 받고 엘라바마에서 뛰어난 쿼터백들과 함께 했어요. 이 쿼터백들의 성장을 도왔고 엘라바마의 시스템에서 빌 오브라이언은 본인만의 것을 결합시키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닉 세이반의 이 엘라바마 팀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으로 꼽히는 것은 세이반 감독의 시스템을 유지한 채 코치들을 영입한다는 점이에요. 뭐 스티브 살키시안, 그리고 빌 오브라이언, 어떤 코치가 오든지 엘라바마 오펜스의 기반은 RPO예요. 닉 세이반이 구축한 RPO 기반이에요. 그 속에서 각 코치들의 색깔에 맞춰서 변형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팀 오펜스의 시스템은 고정이었어요. 빌 오브라이언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색깔인 뭐 MT 포메이션 오펜스를 통해서 이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과 함께 더욱더 좋은 시너지, 그리고 이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통해서 구축할 수 있었고, 결국 직접적으로 뭐 엘라바마 대학에서 빌 오브라이언과 맥 존스가 함께한 것은 아니지만 이 둘은 공통의 스킴적인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현재 이 맥 존스라는 쿼터백이 이 대학 컬리지에서의 모습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맥 존스는 RPO 샷건 시스템을 대학에서 경험하고 프로에선 언더센터 패치 오펜스를 경험했었죠. 그리고 2년차까지의 모습만 보자면 샷건보단 언더센터에서 그가 더 효과적으로 보이긴 했는데요. 그래서 더 이들의 오펜스의 방향성이 잡히질 않아요. 이 패트리샤는 대학의 컨셉들을 존스에게 소화시키려고 했어요. 문제는 너무나도 형편없이 가르쳤고 컨셉 자체가 아예 없었던, 아이덴티티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그 결과 뭐 맥 존스도 엉망이었고 이들의 시즌은 분명히 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1년차 시즌 맥 존스는 뭐 언더센터 플레이 액션 이러한 것들에서의 모습은 분명히 좋았어요. 지금 패치의 고민은 프로에서 잘했던 것을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이 대학에서 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본인들에게 뭐 진정 자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팀 컬러,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에 있어서 빌 오브라이언과 맥 존스가 많은 소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장기 계약을 맺은 라마 잭슨은 어떤가요? 매번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탈락을 경험하며 본인들의 한계인 패싱 게임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렉 로만이라는 리그 최고의 쿼터백 런게임 디자이너와 결별하고 토드 몬킨을 데려온 레이븐스. 이번엔 그 한계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요? 라마의 패싱 게임 올해는 다를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근에 라마 잭슨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선수의 패싱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분명 데뷔 초 때는 불확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좀 형편없는 메카닉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런데 현재 라마의 패싱 능력 분명히 나아지고 있고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레이븐스 패싱 게임의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라마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 그를 둘러싼 스킴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번 오프시즌 OBJ, 제이 플라워스, 이 리시버들 영입하고 토드 먼킨이라는 패싱 게임 구루를 데려옴에 있어서 레이븐스가 큰 결심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지아에서 이 먼킨 코치는 램스로 드래프트된 스탠슨 베넷을 활용한 쿼터백 런 게임까지 잘 디자인해왔고, 그렉 로만의 결별로 생긴 이 쿼터백 런 게임에 대한 이 회의적인 시각, 레이븐스가 아이덴티티를 잃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닥 찬성하진 않아요. 애초에 레이븐스의 런 게임이 뛰어났던 것은 라마 잭슨이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디펜스 입장에서 좋은 전략을 가져오고 좋은 플레이를 선보여도 라마 잭슨이 그냥 너무나도 빨라서 못 잡았던 것이에요. 결국 라마 잭슨이 건강하지 못한 채 런게임 비중을 줄인다면 토드 먼킨이든 그렉 로만이든 누구든 이 쿼터백 런게임의 파괴력과 비중은 애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몬킨 코치의 합류를 통해서 레이븐스는 분명 이 컨셉이 있는 패싱 게임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측이 들고, 라마가 만약에 라마는 분명히 능력과 그러한 것들 잘 가진 선수이고 개인적으로 건강만 유지한다면 MVP 시즌을 이번에 다시 한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다음은 디펜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올 시즌에 기대되는 디펜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팀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 질문의 첫 번째로 생각나는 팀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입니다. 일단 클리브랜드 디펜스, 짐 슈왈츠 코치. 이 2년 만에 짐 슈왈츠 코치가 클리브랜드로 돌아옵니다. 네, 와이드 나인의 선구자였죠. 이글스에선 슈퍼볼 우승을 경험하고 2020년 결별을 한 채 테네시 타이탄스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로 있다가 컴백을 했었는데요. 브라운스 디펜스는 분명 이름값에 비해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올 시즌 슈왈츠 코치와 함께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짐 슈왈츠 코치는 먼저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 게임 플랜 중심의 코치예요. 물론 모든 코치가 그러긴 하겠지만 이 짐 슈왈츠는 상대에 맞추어 매주 변화된 이 프론트, 블리츠 컨셉들을 선보이는데 중점을 둔 코치이고 공격성을 가진 채 오펜스를 한 방향으로 억제한다는 행위는 오펜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대입니다. 예를 들어 와이드 나인도 마찬가지예요. 인디애나 콜츠의 아웃사이드 존 러싱 게임을 막기 위해서 와이드 나인 디펜스를 고안을 해냈고 결국 오펜스에게 있어서 인사이드의 런을 플레이하게 만들고 나인 테크닉을 상대로 등을 돌리기 싫었던 페이튼 매닝은 플레이 액션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기도 했어요. 짐 슈왈츠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잘 하려고 하는 코치가 아니에요. 단지 본인들이 잘하는 것, 본인들이 준비된 것을 토대로 상대를 왼손잡이로 만들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코치입니다. AFC 노스 디비전은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고 빡센 디비전이죠. 라마 잭슨, 조 버로우, 케니 피켓 모두 젊고 유망한 선수들이고 라마와 조는 특히 MVP급의 선수들이에요. 과연 브라운스의 디펜스가 이들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탤런트와 함께 어떻게 어우러질지도 궁금하네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현재 리그 최고의 패스러셔 마일스 게럿을 보유했고 그리고 뭐 파트너로서 이번에 FA 이 오프 시즌에 제데리우 스미스를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했어요. FA에선 뭐 델빈 톰린슨 이 디펜시브 태클을 또 계약을 하기도 했고요. 즉 이 4다운 D라인의 강함을 통해서 다양한 프론트 운영을 추구하는 짐 슈왈츠 코치에게 있어서 브라운스 D라인은 주전들의 밸류가 상당히 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9, 3, 2I, 5로 이어지는 이 와이드 나인의 디펜스에서 결국 강점은 이 패스러시 그리고 스트레치 런을 막는 데 있습니다. 짐 슈왈츠 코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뭐 A 머그, B 머그 셋 이런 것들을 통해서 쿼터백에 대한 프레셔, 혼란을 계속해서 가중하는 코치예요. 이 짐 슈왈츠의 디펜스는 실제로 이 블리츠의 퍼센티지가 높진 않아요. 다만 블리츠를 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한 블리츠를 하더라도 옵션 블리츠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향할지 또는 뭐 오프셋 런닝백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등에 따라서 블리츠를 이끌어내고 이는 상대 오펜스에 따라 반응하지만 상대 오펜스를 본인들의 의도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프론트 운영에 있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 조우즈 코치의 브라운스 디펜스는 조금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이들의 세컨더리는 어떨까요? 덴젤 워드는 장기 계약을 맺고 조금 아쉬운 작년을 보냈고 분명 유망한 그룹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짐 슈왈츠의 디펜스에서 코너백은 핵심 포지션은 아니에요. 코너백은 멀리 뭐 오프 커버리지를 펼치고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도 라인에서 최대한 재밍을 하고 뭐 늦추면서 무언가 엘리트 코너백 없이도 충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짐 슈왈츠의 디펜스예요. 그런데 뭐 다다익선이죠. 결국 코너백이 만약 좋은 선수가 있고 뭐 좋은 선수 뭐 코너백이 있다 하면은 결국 이들에게 뭐 더욱더 턴오버의 기회, 뭐 셧다운의 기회가 펼쳐질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 핵심을 세이프티라고 보는데 짐 슈왈츠의 디펜스는 현재 리그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투 하이 커버리지 이 디펜스들처럼 세이프티를 막 로테이팅하고 뭐 이렇게 하는 디펜스는 아니에요. 만약 뭐 탑에 디펜스 뭐 세이프티가 있다. 그러면 그냥 프리 세이프티예요. 박스에 세이프티가 있다. 그러면 스트롱 세이프티예요. 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뭐 왔다 갔다 오가는 빅 판지오 감독의 그런 세이프티 기용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결국 프리 세이프티 역할, 특히 스냅 후에 이 플랫풋을 유지한 채 넓은 필드를 커버하기보다는 이 한 가지의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리커버리가 굉장히 힘든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뭐 아이솔레이션 된 이 리시버들에게 있어서 롱밤을 많이 맞는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스트롱 세이프티에게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매 스냅마다 이어져요. 이들은 온전히 슬랫 리시버 혹은 타이트핸드들과 1대1 매치업이 펼쳐지고 또 뭐 윅사이드 블리츠 컨셉 또는 뭐 런핏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네, 브라운스는 이번 오프 시즌에 후안 소닐과 로드니 맥클러드와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대비한 건가요? 일단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선수 모두 뭐 넓은 필드를 커버하는 타입의 세이프티는 아니지만 센스 있고 또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세이프티로서 브라운스 디펜스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을 내자면 저는 뭐 짐 슈왈츠의 디펜스가 분명히 기대가 돼요. 브라운스의 이 슈퍼스타 선수들에 대한 이름값에 모자랐던 그 지난 몇 년간의 생산성을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베이는 어떨까요? 조던 러프의 첫 시즌, 아마 패커스의 디펜스가 도움을 많이 준다면 어쩌면 플레이오프도 노릴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베리 코치의 3년차에 접어드는 시즌입니다. 굉장히 많은 1라운더 출신이 팀에 있고 올 시즌에도 1라운더 수비수를 뽑았어요. 투자에 비해 아쉬운 패커스 디펜스인데 반전이 있을까요? 반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일단 조베리 코치가 지난 2년간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패커스는 분명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고 디펜스를 위해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패커스의 디펜스를 보면 선수들이 정말 100% 본인의 활약을 펼치고 있냐라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너네가 정말 펼치기를 원하는 디펜스가 무엇이냐? 뭐 3-4 기존의 스킴에서 4-3 이 스킴으로의 변화를 뭐 올 시즌에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빅판지오 감독의 스킴을 이어가는 팀들처럼 뭐 쿼터, 뭐 커버 6, 뭐 니켈 앤 다임 패키지 퍼스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뭐 좋은 코너백들을 가졌는데 이들을 통한 뭐 맨 커버리지의 비율, 또 뭐 스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등등 아직까지도 이들은 확실하지가 않고 또 변화를 꾀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아이덴티티가 없다 이거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그동안 투자를 하고 뿌렸던 씨앗들이 이제는 좀 수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킴적인 부분은 분명 불확실하긴 하지만 선수들의 탤런트가 너무 뛰어난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각 팀들의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되었고 또 풋볼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a human condition to be average. It's not to be as good as you can be. You know, it's the human condition to survive. Just get along, be average. It's why when a kid makes an A on the midterm, he misses 2 weeks of class, all right, or doesn't go or try, thinking if I get a C on the next test, I still have a B average. Lots of people think that way. That's normal. So when you get one that comes out for football and he thinks that way, don't think he's got something wrong with him. He's normal. What we do to get him to play hard, to play tough all the time, to give effort, is special. It's special to get somebody to be the best that they can be, to understand the work ethic and how important it is to earn it, and you reap what you sow.